지역에 있는 전문대 학과장 교수가 있었습니다. 방송 아카데미 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조선일보에 칼럼 썼던 내용이 책으로 나왔던데요? 그 전문대 학과장이 제가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칼럼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이거는 날강도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식 도둑에게 고합니다.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책이 벌써 나온 지가 12년 정도 됐나 봐요. 10년이 넘은 책인데 마케팅, 경제경영 서적에서 이렇게 롱런하는 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마케팅이나 세일즈의 패러다임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2년, 3년 이 정도면 이제 책의 수명이 끝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도 이렇게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나가고 수십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제경영에서 벌써 한 40만 부 됐으려나 그 정도의 타이틀을 갖게 된 경제경영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 좀 베끼세요. 책도 베껴, 콘텐츠도 베껴, 강의도 베껴.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강의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기업의 대회비를 가지고 여기저기 노출하는 건 자살행위죠. 회사 문 닫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노출을 안 해요. 그런데 책에는 소중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베낍니다. 어떤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었대요. 무슨 얘기냐고. 어떤 전문 강사가 와서 A부터 Z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하고 갔다는 얘기죠. 책을 베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홈쇼핑 쇼호스트였는데 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뒤에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를 설치하더니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타이핑을 쳐서 그걸 그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보니까 PDF, 전자책으로 대박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인하기 그지없는데 책을 막 사서 좋은 책, 잘 나가는 책들, 베스트셀러들을 사서 거기서 제일 좋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그거로 책을 내래요. 그걸 자기 얼굴 들이밀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야, 부끄럽지도 않나? 제 책도 참 많이 베끼는데 이걸 적당히 베끼는 거, 한 문장, 두 문장 이걸 넘어서 아예 통으로 베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08년인가 9년인가 모르겠다. 지역에 있는 전문대 학과장 교수가 있었습니다. 방송 아카데미 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조선일보에 칼럼 썼던 내용이 책으로 나왔던데요? 그 전문대 학과장이 제가 당시에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거든요. 마케팅 칼럼을 쇼호스트 할 때. 제가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칼럼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베끼면 출처를 적으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이건 조선일보의 장문정 쇼호스트의 칼럼입니다. 현직 쇼호스트가 지금 매주 내고 있는 칼럼입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저한테 책 한 권 준 적도 없고 이거는 날강도죠.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 폐기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책을 폐기하는 데 드는 돈이 손실이 어느 정도라면서 자기 손해본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재산을 훔쳐갔어요. 원상복귀 하라고 했더니 내가 이삿짐 불러가지고 다시 갖다 놓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 많습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제 책을 일단 제목 뺏기는 것도 많고 제가 팔지 마라 사게 하라인데요. 예전에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책이 나오니까 정말 유사한 제목의 책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 다음에 1초 문구 책이 대박이 났죠? 코로나 때 나와서. 요새 10,000부 나가면요. 진짜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경영에서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수만 부씩 빠른 시간에 나가고 가면 정말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걸 베껴요. 자, 이 사람을 보시죠. 이건 좀 심했어요. 어느 게 제 책 같아요? 구별이 안 되죠. 내용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용도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예 문구도 똑같고, 그러니까 책 표지도 똑같고, 서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시작부터 끝까지 아예 똑같습니다. 표지 디자인부터 해서 아예 모든 걸 베껴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베끼지? 그 다음에 이거를 베껴서 책을 내고 이걸 지인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책 냈는데 사라고. 문자를 보내다가 너무 황당한 거는 원작자인 저한테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고맙다면서 주변에 많이 알려달래요. 소문내달래요.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자기 재산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저 피해자잖아요. 아우, 저희 재산을 제가 다 훔쳐갔네요. 부자가 되시겠네요. 나 이제 부자 되니까 주변에 나 으쓱하게 많이 얘기해달라고. 이런 꼴인 거죠. 이거는 놔두면 안 돼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죠. 출판사에서. 출판사가 발견을 했어요. 저 먼저. 출판사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뻔뻔한 태도로 나왔을까요?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이 왔습니다. 보시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책 폐기하겠다. 폐기하면 뭐예요? 그동안 이미 팔아먹고 단물은 다 빨아먹었는데 몰래 책 훔쳐서 팔고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뒤늦게 발견됐고 이미 뭐 팔 만큼 다 팔았죠. 이런 일 너무 많아요. 어떤 책이 나오면 비슷한 책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콘텐츠도 뺏기고. 콘텐츠만 뺏기면 괜찮은데 그거를 또 뺏기고 또 뺏깁니다. 그러니까 뺏긴 걸 다른 사람이 또 뺏겨요. 그러면 그 뺏긴 사람은 그 원 출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책으로 먼저 뺏기고요. 교재로 뺏깁니다. 각 기업체에서는 교육 담당들이 있죠. 교재로 씁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강의나 포럼에서 PPT나 이런 거로 해서 교육 자료로 또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교육 영상으로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재생산, 3차, 4차, 5차 끝도 없어요. 자, 저작권 침해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민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배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저작권 같은 문제는 뭐 적당히 합의하고 배상하거나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 수사, 검찰 기소, 형사 처벌까지도 이를 수가 있어요. 그 저작권 침해 당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야 내 거 베꼈네? 막 인터넷에 읍소를 하죠. 아니면 침해자한테 그냥 이메일 보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당하거나 폭행당했을 때처럼 경찰에 고소를 해도 됩니다. 물론 뭐 무슨 일이든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법과 국가에서는 그 정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고요.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뭐 그럼에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죠. 대표적으로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10분만 돌려봐도요. 저작권이 침해된 거로 보이는 것들 넘쳐납니다. 특정 작품을 뭐 마음대로 그냥 짜집기해서 요약하는 영상 있죠?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 전부 저작권 침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 저작권 작성권 침해입니다. 단순 리뷰에 들어간 부분 영상 정도는 인용 또는 공정 인용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게 과도하게 사용되면 이건 저작권 침해죠. 그러니까 누가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영상, 돈과 시간과 자산과 활력이 들어간 거를 본인은 짜집기 해서 그냥 탁 붙여가지고 막 본인 뇌피셜로 해서 올려서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 도둑이죠. 지식 도둑. 컨텐츠는 어떨까요? 한 자 한 자 피로 씁니다. 작가들은. 내 피로 쓴 그런 작품들을 너무 쉽게 베끼는 지식 도둑.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소유권 중심의 사회였죠. 일종의 물질 중심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돈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뭐 너무나 중요하게 취급됐지만 어떤 작품을 누가 창작했는지는 다소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인 문제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보다 작품을 도둑맞은 사람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건은 다시 돌려놓거나 다시 사면 되지만 창작은요, 대개 창작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입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거의 별개의 개념이에요. 화가의 작품을 사면 그림의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지만 저작권까지 다 가져오는 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제 성명 표시권 같은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가 살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그림을 100억을 주고 사더라도 그 화가가 어디 전시할 때 자기 이름을 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나 문화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창작자의 인격권입니다. 예를 들어 팔지 마라 사기하라,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한마디면 충분하다, 사람에게 돌아가라, 왜 그 사람에게 말하면 사고 싶을까의 창작자이자 아버지는 저죠. 이건 인격권이잖아요. 창작자의 인격권. 이거는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창작자가 보호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작품에 대한 것을 소비하는 건 쉽게 하지만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전혼과 노력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작자의 권리,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창작자가 어떻게 뭘 만들겠습니까? 인용하고 베끼고 AI 돌려버리면 되지. 삶에서 참 중요한 것으로 남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 도둑들에게 고합니다. 그만 베끼세요. 시간 내서 당신 건 당신이 만드세요.